백훈정님이 생각하셨던 이 팟캐스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나도 억울하다. 이겁니다, 일단. 나도 억울하다.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 이거 벌써 좀 위험한데요? 왜 나만 갖고 그래. 트위터에서 저를 공격했던 분들의 그 대화 명칭도 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 차단했습니다. 아, 잠깐 우리 좀 별거 잠깐 별거. 우리 좀 떨어져 지내 약간 그 실제로 요즘 하나하나 차단을 풀고 있어요. 이제 저도 대화를 하고 싶은 분들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해를 풀고 싶고 하나하나 풀고 있어요. 분명히 마음속에 이 부글부글 거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 이자를 추구한다는 행위를 결코 이제 곱게 보지 않거든요. 일단 저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두 가지식으로 딱 답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도 이자 싫다. 비트코인은 무슨 이자냐. 그냥 열심히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저도 사실 근데 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역시 현실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네달바 아토믹 리스펙이 진행하는 비트코인 팟캐스트입니다. 지난번 회에서는 오픈 팟캐스트로 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다면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초대손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진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나온다고? 진짜? 와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인데요. 네달바님, 네. 이분이 저희 팟캐스트에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반반이었습니다. 반반이라는 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나오는 게 그래 한 번쯤은 나오시겠지 이 생각하고 하나는 그래도 이게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니 아주 쉽게 확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 이렇게 반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도 이 팟캐스트에 한번 나와서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니즈는 생길만 하지만 정작 내가 나갔을 때 조금 걸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서 나와주신 것 같다. 네. 그러면 일단 그런 느낌이고 아토믹님, 예. 이분 나오실 줄 알았습니까? 처음에는 옛날에는 네, 옛날에는 안 나오실 것 같았는데 네. 저도 이제 말씀 나누고 하다 보니까 나오시겠다 예상했습니다. 그 말씀은 옛날에 내가 잘 몰랐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생각 기준으로라면, 그러니까 잘 몰랐을 때, 이분을 잘 몰랐을 때는 요분 성향이라면 안 나오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왕래를 좀 하면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좀 달랐고 이분의 지금 내가 느낀 이 감정대로 내 판단이라면 이분은 여기를 찾아오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건가요? 예, 정확합니다. 그러면 아토믹의 생각을 바꾼 남자일지 여자일지 모릅니다. 사실은 남자일지 여자일지 모르지만 어떤 그 사람, 그리고 네달바 입장에서 주저주저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다고 느꼈던 그 사람이 과연 누군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아마 지금 구독자님들마다 머릿속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떠올리고 계시지만 사실 저희가 뜸들 필요가 없는 게 썸네일에 박을 거거든요. 이미 다 알고 들어오시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끌지 말고 모시겠습니다. 백훈종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훈종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저희 팟캐스트에서 이 백훈종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구독자님들께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있을지 몰랐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오게 될지는 몰랐는데 어떻게 일단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백훈종님. 네. 저희 팟캐스트를 좀 자주 보십니까? 보죠. 당연히 보죠. 여기 뭐 유명하신 분들 다물로 있고 여기 시청자분들이 진성 비트코이너들인데 제가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시청자 한 명으로 크게 응원하고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그러면 진짜 진성인지 제대로 보신 게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헬스 좋아하시잖아요. 헬스요? 네. 가끔 하죠. 헬스는 여러분 진성 탈락. 구독자는 아니시라는 게, 자 아토믹님, 예. 헬스는 심 플러스 헬스 PT라고 있죠. 네
헬스는 진 플러스 헬스피티 마공육점인데 지금 뭐 백훈종님 소개하다가 바로 광고로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백훈종님은 광고까지는 잘 안 보고 계셨다는 거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구독자님들. 저희는 백훈종님이 아닌 것 같은 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백훈종님 광고까지는 안 보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루었던 어떤 주제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좀 쭉 보셨다는 거죠. 그렇죠. 맥락은 짚고 있다. 맥락은 짚고 있다. 예. 그러면 백훈종님도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버이시니까 그 같은 유튜버 입장에서 저희의 팟캐스트 요 아직 뭐 좀 부족한 부분 많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 그 핑미요 너무 신선했고요. 아, 그 AI 영상 네. 보셨죠? 아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나눠서 만들긴 했지만 나눠서? 네네. 정말 좋았습니다. 아, 이 비트코인은 약간 밈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지금 색채가 이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색채예요. 비트코인은 좀 재밌고 막 밈이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해. 저도 지금 여러분도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완전 뭐 약간 정장 느낌의 옷을 입고 있고 우리 나머지 세 분만 이렇게 자유분방 옷을 입고 계셔가지고 좀 제가 좀 약간 좀 그렇고요 지금. 약간 좀 꿀리고요. 이 밈과 재밌는 어떤 펀한 이런 컬처를 팟캐스트를 통해서 구현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혹시 저희가 사주했던 방송도 보셨나요? 사죄 방송? 네.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3창을 외치는 사죄 방송도 했었습니다. 마치 너무 당연하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구독자님들이 내 눈으로 엄청나게 기술적인 부분이든 아니면은 뭐 그 어떤 심적인 부분이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바로 다음 영상에 사죄를 하기 때문에 이 백훈정님과 방송에서도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언급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좀 전달 드릴 거고 백훈정님도 만약에 이번 방송에서 잘못된 내용이 나갈 시에는 한 번 더 나와서 같이 저희랑 3창을 해야 됩니다. 3창.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이번엔 4창. 이번엔 4명이니까 4창으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과 잘하고 저는 배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은 배알이 없는 백훈종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가볍게 또 인사도 드리면서 백훈종님을 모셨는데 일단 저희가 백훈종님을 모시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 뭐 사전에 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녁 같이 먹고 와서 시작하지만 사전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시간 팟캐스트의 장점이 뭡니까? 긴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다 꺼내서 할 수 있다. 시간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편집이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백훈정님도 찾아주셨을 텐데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건 겁니다. 저희 방송 어떤 밈 문화, 그 다음에 펀하게 간다, 뭐 이런 부분들 다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이 팟캐스트 한번 나가고 싶다라고 이제 저희 아토믹님 통해서 말씀 한번 전달해 주시고, 이곳에 오실 때, 백훈종님이 생각하셨던 내가 이 팟캐스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다라는 어떤 큰 골자 같은 게 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있죠? 뭡니까? 일단 간단하게 내가 오늘 전달할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다. 짧게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나도 억울하다. 이겁니다, 일단. 나도 억울하다. 나 억울해요.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 이거 벌써 좀 위험한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아니 누가 자꾸 백훈종님 갖고 뭐라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비트코인 너무나도 사랑하고 네. 비트코인 영역에서 열심히 이렇게 우리나라 대중들한테 비트코인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뭐 저의 어떤 이 출신이나 성분이나 진골이냐 성골이냐 이런 거를 이제 따질 때 네. 약간 좀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전히 그렇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가장 해명하기 좋은 방송이 여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야말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야말로 이제 제 말을 들으시고 기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비트코인 그 전직적 비트코인 시점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들이야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시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우리 또 뭐 글쎄요 방송에 제가 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송에는 사실 그냥 연사 중에 한 명으로서 저를 보시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냥 돈 벌 수 있는 이런 것만 궁리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시청자들은. 근데 이제 여기에 계신 우리 그 리스너, 청취자분들이야말로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딱 들었을 때 얘가 좀 믿음직한 비트 맥시가 맞나, 비트 코이너가 맞나, 약간 이거를 딱 보고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를 좀 검증하고자 이렇게 나왔다. 호랑이 굴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잡아먹히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백훈종님이 갈기갈기 찢겨 나갈지 아니면 당당하게 이정대처럼 호랑이 가죽을 입고 나갈지는 끝까지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이곳에 온 건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제대로 한 판 붙어보자. 그러니까 혹여 이 한 판이라는 게 이제 싸우자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나를 둘러싼 다양한 어떤 논란 또는 안 좋은 편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잠깐만 시간을 내서 내 이야기를 좀 제대로 들어달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판단을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장이 펼쳐질 수 있는 곳이 이곳이 가장 최적이다라는 판단으로 오셨다. 이거죠? 맞습니다.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그 여기의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진위 여부, 뭐 여부를 이제 가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짧게 딱 언급만 하고 지나가셨던 과거에 뭐 잠깐 그랬던 적이 있다, 뭐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이걸 보고 여기까지만 듣고 바로 댓글 쓰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미 댓글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썼던 분 계실 텐데 제가 저희 방송 2시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댓글 쓰시기 전에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한 1시간 정도 들어본 다음에 댓글을 쓰셔도 늦지 않다. 아니면 일단 지금 하나 날리고 1시간 후에 댓글 하나 더 쓰셔도 상관없다. 왜냐면 내가 처음 댓글,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댓글, 마지막 댓글 이렇게 심경의 변화라던가 느낌의 변화를 그냥 어떤 타임라인처럼 남겨주셔도 된다.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에서 백훈종님이 정확하게 어필이 됐는지 아니면 생각의 변화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은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인간 백훈종이 살아온 길, 그는 진짜 비트 맥시가 맞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검증의 시간 같은 청문회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잘 풀린다면 인간극장처럼 훈종이는 오해를 풀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마무리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토미님 어떻게 청문회가 될까요? 아니면 인간극장이 될까요? 느낌 어떠십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공룡님 많이 여러 일로 이제 많이 만나게 됐는데, 네. 당연히 아마 인간극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그 얘기는 나는 인간극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백훈종님을 약간 응원해주는 마음에서 예. 내가 긴 시간 오프라인에서 이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바로 이에서 내 생각이 바뀌었던 부분이 맞다면 이곳에서 방송을 들은 분들도 인간극장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 딸방님은요? 청문회로 시작해서 휴먼 스토리로 네. 끝나는 그런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두 분이 원하시는 게 그쪽 방향이고 어떤 그러니까 원한다기보다는 그 예상하시는 방향이 그쪽이라면 마지막쯤에는 훈종님의 꺼이꺼이를 한번 듣고 싶기도 하거든요. 한번 진짜 진솔하게 한번 쏟아내는 눈물 쫙 빠지는 그런 어떤 감정이 울리는 선까지 저희가 한번 핑미피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감동의 무대로 끝나는 그런 느낌까지도 저희 방송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할 건 또 저희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원장님, 네. 헬스는 어디? 아직 알겠습니다. 아직 모르시지만 이 방송 끝날 때 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 겁니다. 아, 길던데.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예. 자, 내 딸바님 얘기하시는 거 잘 듣고 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내 딸바님 헬스는 짐 플러스 헬스 PT 마곡역점입니다. 네. 여러분, 마곡역 6번 출구 보도 1분 거리에 있는 마곡 595 빌딩 300평의 넓은 운동 공간, 그리고 라이트닝 결제 시 기준 가격 46만 2천원을 33만원으로 할인해주고 플러스 PT 2회 무료 제공까지 진행하는 짐 플러스 헬스 PT 마곡역점은
넷달바 리스펙 아토믹 구독자 인증 시에 무료로 하루 체험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마곡역 근처에 계신 분들은 일단 가십시오. 가셔서 저 구독자입니다라고 얘기하시고 무료 체험 한번 해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라이트닝으로 결제를 해서 어마어마한 할인 플러스 PT 2회권까지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PT 마곡역점은 약간 호텔식입니다. 그래서 혹시 백훈현님 아십니까? 이 헬스장에서 예. 샤워 부스가 칸칸이 나눠져서 다른 사람 걸 못 보게 되어 있는 곳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호텔식이네요. 호텔식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죠. 네, 역시 저희하고는 조금 급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희는 가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훈종님은 가본 적이 있는 그 호텔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지플러스 헬스PT 마곡역점 칸칸이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반신욕까지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었나요?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차이슨 아닙니다, 여러분. 다이슨이 있습니다. 다이슨, 그 다음에 호텔식, 칸칸이, 샤워부스, 그리고 반신욕. 카페까지. 끝나면 카페에서 커피까지 한 잔 할 수 있는 풀코스가 마련되어 있는 우리 지플러스 헬스피티 마곡역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여기는 특히 비트 맥시인 김자기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비트 맥시라면 근처에 마곡역점 근처에 있다면 꼭 이곳에 가서 운동해서 POW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배너에 나온 것처럼 스택 세치만 하지 마시고 스택 머슬. 스택 머슬. 네, 스택 머슬.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헬스 하는 마음으로, 마라톤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훈종님이 러닝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합니다. 예, 한 여기 2시간 정도 달리면은 이거 한 하프 정도 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프 달린다는 마음으로 한번 인생 극장이 될지 청문회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두 분은 어쨌든 마무리는 인생 극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저는 오늘 백훈종님을 처음 뵙기 때문에 매 눈으로 지켜보면서 제가 마지막에 인생 극장이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진짜 인생 극장이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청문회였는데요 라고 하면은 실패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백훈종님.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백훈종님은 어떻게 비트코인을 알고 이곳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환경에서 방송을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보통 비트코인에 대해 전혀 인식이 없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방송인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저는 이제 대답을 하는데 당연히 못 알아듣는 거 알지만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만 방송을 하다가 제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앞에 앉아 계신 PD님들이나 우리 촬영 기사님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해봤던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직접 기획하고 카메라 앞에서 떠들고 이게 다인데, 오늘은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4명의 도인이 앉아있는데 그 3명의 도인이 레벨이 더 높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이제 썰을 풀다 보니까 긴장감이 엄청납니다. 어금이 저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술 한잔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사실은 뭐 저희보다도 저희 뒤에 계신 분들이 약간 배심원처럼 비트맥시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배심원들이 다 비트맥시이기 때문에 레이저라이트 장착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훈종이 오늘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시기 때문에 약간 지금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사실 편하게 저희가 훈종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신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죠. 훈종님이 원래 어디 계시다가 어떻게 해서 비트코인 처음 알게 되셨는지 이 소프트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샌드뱅크라는 서비스를 공동 창업한 거부터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네. 샌드뱅크는 C파이였고요. C파이. 우리 발음이 약간 이상했거든요. 네. C파이. 네, C파이가 뭔가요? C파이. 진짜 욕하고 싶다. 내가 했던 사업이지만 욕하고 싶어요. 네네. 이 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의 약자.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앙화되어 있다. 그렇죠. 뭐 FTX, 테라루나 네. 그런 게 다 이제 중앙화된 리스크였고. 네. 그래서 샌드뱅크 COO로 일하면서 공동 창업자,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를 자처하면서 약간 이중 노선을 탔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중 노선이라는 건 그 당시에는 스스로 비트 맥시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우리 공동 창업자들도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저를 이상하게 봤죠.
자, 넌 왜 비트코인만 관심 있다고 해?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그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창업자들과 그 주변에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트맥시 이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보였고, 진짜 비트맥시들이 볼 때는 얘가 뭐가 비트맥시야? 라고 하는 그 중간 정도 어딘가에 있는 상황이었다. 맞아요. 트위터에서 그래서 당신 트위터였으니까 네. 트위터에서 저를 공격했던 분들의 그 대화명은 지금도 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 차단했습니다. 아, 일단 비난적으로는 일단 차단으로 마무리를 하셨던 것 같은데, 뮤트 아닙니다. 뮤트가 아니고 차단. 네. 그거를 사이페디 나무스한테 배웠어요. 아, 그 사이드나무스. 아, 그 얘기 저도 한번 들었던 것 같긴 한데요. 사이페디 나무스가 나는 차단을 사랑을 담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랑을 담아서. Block with love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아, 진짜 사랑을 담아서 차단을 하셨다는 겁니까? 언젠간 나와 함께 다시 이 어바둥둥할 날이 오겠지. 지금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도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 일단은 say goodbye. 아 잠깐 우리 좀 별거 잠깐 별거. 우리 좀 떨어져 지내 약간 그 이건가요? 실제로 요즘 하나하나 차단을 풀고 있어요. 이제 저도 대화를 하고 싶은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해를 풀고 싶고 하나하나 풀고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온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별거를 신청했었던 분들께 다시 화해 무드를, 사실 그분들이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풀고 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 그럼 그 얘기는 지금은 내가 뭔가 그런 이야기를 그들과 할 수 있고 그들의 비판을 받을 준비가 됐다. 그리고 스스로 약간 떳떳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겠죠?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우리 서비스를 샌드뱅크에서 스매시파이라는 것으로 피봇하면서 많이 비트코인 온리 서비스로 탈바꿈 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인해서 좀 자신감이 생겨서 그동안 저렴했던 그런 많은 저의 비판 여론을 좀 다시 이렇게 품고자, 안고자,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굉장히 사실 처음으로 X나 트위터, 당시에 이제 그런 SNS에서 공격을 받고, 뭐, 진위 여부 판단, 이 사람의 진정성 판단 이런 것들에 이제 한 가운데 놓였을 때, 그 인민 재판을 받기도 하고, 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도 그 분들의 행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긴 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좀 너무 잔인한 거예요. 막 인민재판 세우는 마녀사냥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거기에 들어갔어요, 한가운데로. 네. 시파이, 샌드뱅크를 운영하는 백훈종. 네가 무슨 비트맥시냐? 네가 무슨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리고 한 서비스를 보니까 완전 C코인인데 무슨 비트코인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막 공격이 들어올 때 대응해서 뭐 하겠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응해 봤자 어차피 제가 지금 상황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들의 말이 맞아요. 저는 시파이 운영하고 있고 저희 서비스에서는 비트코인 확정이자를 주고 이더리움, 폴리곤, 리플 확정이자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창업자 입장에서 무슨 변명이 필요하냐. 그 샌드뱅크 말씀하시는 샌드뱅크가 거죠? 샌드뱅크. 그때가 몇 년도죠? 그때가 2020,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22년까지 하락장까지, 대하락장 때까지. 하락장 한가운데까지. 한가운데까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샌드뱅크가 23년도까지 존재를 했었고 서비스가 존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이제 공동 창업자들도 많이 깨달았어요. 비트코인만 우리가 다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전에는 전혀 공감 못하다가 이제 저는 그전부터 그걸 깨닫고 점차 바꿔나가려고 했었죠. 샌드뱅크 이렇게 가선 안 된다. 무슨 이더리움 확정이자를 주냐. 무슨 폴리곤을 막 하냐. 리플은 왜 주냐 이자를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도 원 오브 댐이었습니다. 공동 창업자 한 4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전혀 말빨이 먹히지 않다가 이제 23년도 하락장 맞고 샌드뱅크도 큰 위기를 맞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좀 입김이 세졌어요. 거봐 내 말대로 하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업 체질 개선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대표할게. 이제 CEO가 됐죠. 제가 지금 현재 다니는 그 같은 회사에서. 그러면서 이제 스매시파이라는 거를 런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결국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체질이 바뀐 스매시파이는 현재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신 건가요? 비트코인 DCA 서비스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단순 DCA가 아니라 제가 봤던 비트코인 DCA 하는 환경의 이 문제는 셀프 커스터디까지 가는 길이 여전히 뭐 매뉴얼화 되어 있고 좀 관심이 있어도 배우기가 어렵고 약간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낮은 시간 선호 그러는데 낮은 시간 선호라는 거는
그 자동화가 반드시 저는 결부되어 있다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는 것도 자동화가 돼야 되고 옮기는 것도 자동화가 돼야 되고 약간 진짜로 적금 통장 들어놓으면 자동이체 알아서 되듯이 나는 그냥 거기에 자동이체만 걸어놓고 내 생활에 매진을 해야 되잖아요. 내 일, 내 생활, 내 자녀, 가정 이런 거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을 정말 익숙한 사람들 빼면 대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네. 비트코인에 DCA를 해서 셀프 커스터디까지 하고 뭔가 나는 비트코이너가 돼보겠어 하는 그 대중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과정이.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매뉴얼화되어 있으니까 힘들고 이거를 자동화시켜보자. 우리 플랫폼에서 비트코인을 DCA에서 사고 그리고 그거를 그 개인 지갑을 연동할 수가 있어요. 블록스트림 제이드가 지금 연동이 되는데 엑스퍼브로 워치올리 지갑에 연동이 된다 말씀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워치올리 지갑에서 파생된 지갑 뭐 수십 개 거기에서 지갑 하나를 선택해서 랜덤으로 선택해서 그 고객이 설정한 금액이 차면 그 금액을 자동으로 이렇게 트랜스퍼 해드리고 또 다음 지갑 주소로 또 트랜스퍼 해드리고 이렇게 셀프 커스터디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으로 이제 서비스를 아예 확 피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저도 이제 비트코이너들한테 드디어 단 1%라도 그 좀 삶을 개선시켜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좀 많은 분들께 어필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면 뭐 이제 말씀 주신 걸 보면 어쨌든 서비스가 그 전에 이제 뭐 알트코인들 함께 다루던 거에서 비트코인 운이로 바뀌고 그다음 뭐 지금 복잡한 어떤 셀프 커스터디의 과정에 일반인들 비트맥시가 아닌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더 DCA를 편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의 어떤 한 유형을 내가 어떤 플랫폼화 했다. 뭐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 주셔도 아마 맥시 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려워도 결국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왜 물고기를 잡아주냐.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자립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직접 옮겨주는 건 진짜 셀프 커스터디가 아닌 거 아니냐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정을 잘 모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 수업을 지금 4개월, 5개월째 하고 있는데 100명씩 모아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마 말 많을 거예요. 왜냐면 돈 받고 하기 때문에. 돈 받고 셀프 커스터디를 왜 가르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다 실증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가르쳐보면 알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냐면 국내거래소 계정 만드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진짜 이거 안 가르치고 그냥 지갑만 가르치면은 그 앞단에서 벌써 다 막혀가지고 아예 못 따라오고 심지어 제이드를 산다 그러면 제이드 공홈에서 사는 것도 같이 사줘야 돼요. 그거 사서 오라 그러면 못 사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개인 통과도 뭐냐 뭐 해외 홈페이지라서 영어 모르겠다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저는 이제 빌더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비트코인 너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교육자가 있고 빌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플루언서가 있고 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는 빌더예요. 빌더 입장에서는 쉬운 거를 먼저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어렵지만 가르쳐서 넘어오게 해야 된다는 실증을 잘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래서 저도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에듀케이션이 앞단에 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가르치기만 해서는. 사람들이 안 따라와. 그래서 쉽게 아가리 벌리고 떠먹여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줘야 진짜 4살짜리가, 우리 빌더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4살짜리가 들어도 이해할 만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안 쓴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주안점을 두고 서비스도 만들고 뭐 하는 일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비트코인 is for everyone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뭐 언젠가다 넘어오겠지? 그거는 너무 1차원적인 사고예요. 빌더들이 왜 있냐? 이 속도를 단 1%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빠르게 이 사람을 넘어오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내 삶의 부가 법정 앞에 내 삶의 부가 갉아먹히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넘어오게 만들어주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게 결국 빌더들이에요. 물론 잘못된 서비스를 만들면 시장에서 도태 되는 거고 저도 그렇게 되겠죠. 저는 믿어요. 제가 하고 있는 제가 정의한 문제와 제 솔루션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못 벌면 이것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의할 때 이제 돈 받는 거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당연히. 왜 셀프 커스터디를 돈 받고 갔으냐? 해보니까 이게 제가 생활이 안 되면은 이것도 오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네. 아 근데 그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훈종님 말씀하셨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다양한 분들이 뭐 센터들도 생기고 이런 교육적인 것들을 유료로 진행하시는 경우들, 특히 셀프 커스터디는 뭐 과외 형태로 진행하시는 분이든 아니면은 교육 프로그램 차원으로 진행해서 유료로 하든 이게 또 유료냐 아니냐를 떠나서 무료가 갖고 있는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유료가 갖고 있는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장의 수요가 존재하면 유료 서비스도 언제든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들의 변화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훈정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업비트 코이너와 그러니까 업비트 코이너라는 건 이제 업비트에 또는 빗썸, 그러니까 즉 거래소에 국내 거래소에 그냥 넣어놓고 계신 분 그리고 셀프 커스터디를 맞춰서 개인 지갑에 스스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이렇게 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중간 단계에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업비트 코이너냐 셀프 커스터디한 비트코이너냐 이 두 개밖에 없다면 이 두 개가 아닌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그 다음 단계인 셀프 커스터디한 비트코이너로 넘어가기 위한 역할을 해주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서비스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유형 중에 하나로 나는 이런 방식을 한번 선택해서 시장에게 그러니까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맡겨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서비스는 시장이 선택하는 거죠. 저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놨을 뿐이고 그게 유용한지 안 한지는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잠재 고객들 이런 분들이 쓰고 판단하시겠죠. 그게 이제 안 되면은 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고 근근히 유튜브나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 또 왜 이렇게 끝까지 가십니까? 그러면 아마 이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건 뭐건 그건 아직 되게 잘 모르는 그런 사람 입장이에요, 제가. 근데 뭐 예를 들어 그래 내가 비트코인 뭐 철학적 얘기하는 거, 경제적 얘기하는 거, 법정화폐 얘기하는 거 이렇게 다 들으니까 비트코인 진짜 좋은 거네, 나 사야겠어, 이런 결심을 제가 오늘 했어요. 그래서 한 100만 원? 뭐 200만 원어치 사야지 라고 결심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스매시파이라는 그 서비스의 그 어떤 커스터머 저니라고 하나요? 요게 네.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보는 그 비트코인 DCA의 주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는 그 DCA의 약점은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트코인 말고 이제 그냥 법정화폐를 적금을 한다고 했을 때 주기적으로 사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이자라는 게 붙고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만 뒤에 얼마가 나오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정화폐는 변동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 변동성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변동성을 활용했을 때와 활용 안 했을 때가 마지막에 남는 사토시의 개수 자체가 달라지는 걸 이제 저는 아쉬워하는 거예요. 물론 주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돼요. 스테이 험블 스택 세트 하면 돼요. 근데 변동성을 활용하면 더 많이 비트코인을 사게 되고 그게 제가 1년 동안 24년 1년 동안 비트코인 그 DCA 서비스를 운영을 해보니까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이 데이터를 분석을 쫙 해봤어요. 1년 동안 쌓인 데이터를. 그랬더니 그냥 레귤러 DCA 한 것과 바이더 딥 한 거가 3.57% 평단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평단가가 3.57% 쌓인다는 게 저는 다르게 말하면 비트코인은 이자가 없죠. 근데 비트코인 이자가 나온다고 치고 한 3.57%짜리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결국 그만큼 더 모은다는 거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그것도 사실 누적으로 복리로 치면은 몇 년을 계속되면은 이것도 꽤 누적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뭐 이상한 뭐 빅VM이나 이상한 레이어2에서 이자 받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자 받는 느낌으로 더 많이 넣어나가는 게 낫다. 그래서 저희가 DCA를 그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좀 가격이 많이 내려갈 때 더 공격적으로 사고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덜 사고 이런 간단한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DCA도 그냥 하지 말고 우리 가격 변동성 볼라틸리티를 이용해서 사자. 요걸로 좀 꼬드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DC 하시는 분들 또는 하려고 하시는 분들, 넷달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은 저희 이제 그 비트코인은 운용이라는 거를 저희가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채굴 회사랑 하나 사즈마이닝이라고 하는데 사즈마이닝이 비트코인 저 채굴 호스팅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텍사스 그다음에 페루 뭐 이런 곳에다가 채굴장을 만들어 놓고 개인들한테 채굴기를 팔아서 이렇게 호스팅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거기가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은 그 채권 이자가 한 달에 1년으로 치면은 연수익 9% 정도의 채권이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그 채권에 참여할 수 있어요, 투자에. 그러면 저희가 고객들한테 비트코인을 모아서 그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주고 세즈마이닝은 그 비트코인을 받아서 그걸로 채굴기를 삽니다. 그러면 그 채굴기를 고객들한테 쫙 팔아요, 개인들한테. 그러면 또 돈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또 채굴기를 사요. 그렇게 해서 또 쫙 팔고 돈 받고 그걸로 채굴기 또 쫙 팔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세즈마이닝을 한 5바퀴, 6바퀴 돌리면 저희한테 받은 그 원리금을 한 5, 6개월 안에 다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채권이 이제 만기가 되기 전에 청산이 되는 거고, 저희는 고객한테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그 만기 동안 잡아놓지 않고 짧은 기간 안에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그럼 이제 비트코인 이자도요, 여러분. 비트코인 이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그냥 빅VM이나 뭐 바빌론 같은 데서 그냥 뭐 이렇게 이상한 POS 체인에서 이자 나오는 거 이런 건 저 당연히 싫어요. 근데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어쨌든 뭔가 그 아주 낮지만 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고객한테 제공해 주고 싶어요. 기관들과 기업들만 열려있는 시장, 이거 비트코인 그냥 에브리데이 스태킹하는 개인들한테도 좀 열어주자 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스매시파이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이자 발생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 두 개로 이제 고객들을 꼬드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들로 한번 판단해 보면 맥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비트코이너와 셀프 커스터디한 비트코이너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이라는 목적에 동의했더라도 어찌됐든 업비트와 같은 국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도 사실은 비트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서비스에 내가 비트코인을 샀다 그리고 DCA로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개인 지갑으로 옮기기 전에 있는 그 계좌 안에 있는 표시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도 사실은 비트코인 형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 돈이 이제 다른 곳에 투자돼서 이자의 형태로 굴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순간은 거래소에 존재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시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비트코인이 아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물론 여기서 쉽게 거래소보다는 쉽게 개인 지갑으로 옮길 때 도와준다는 건 있지만, 그래도 셀프 커스터디를 해야 된다라는 그 원리의 기준에 봤을 때는 거래소랑 똑같은 게 아니냐라는 반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맞는 반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치관의 차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거래소를 환전소로 쓰는 사람이죠. 우리 비트맥시들이 다 그럴 거예요. 거래소에서 그냥 단순히 법정화폐와 비트코인 또는 스테이블 코인 간의 이런 환전소로 사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커스터디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더 비트맥시로 들어가면 비트코인은 아예 거래소에서 안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P2P로 산다거나 채굴을 한다거나.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내가 비트코인을 한번 친해져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는, 예를 들면 미국에는 리버나 이 스트라이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스트라이크는 굉장히 힙한, 대표 자체도 굉장히 힙하고 막 앱의 UI UX도 굉장히 힙하고 간단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비트코인에 대한 철학이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리버도 비트코인을 그 앱에서 매도하거나 출금하려고 할 때 마이크 세일러 사진이 떠요. 그래서 never sell your bitcoin 이런 거 보여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약간 그 비트코이너들한테 제대로 저격을 하는 건데, 걔네도 거래소예요, 결국. 중앙화 리스크. 물론 프루프 오브 리저브를 매 분기 발표하지만 매 분기잖아요. 그 분기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러니까 중앙화된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비트맥시들은 그 둘도 못 쓰죠, 사실 그렇게 치면은.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거래소라는 거를 정말 떠나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모아나갈 수 있느냐, 대중이 그럴 수 있느냐, 어렵다. 어느 정도의 중앙화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스매시파이도 리버나 스트라이크 같은 그런 일단 중앙화된 거래소지만 또 제가 이제 그나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그 중간에 이자 나오는 그 서비스 일단 그거 빼고 그거는 일부 고객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쓰는 기능이에요. 필수도 아니고. DCA하고 스트라이크나 리버는 그냥 놔두죠. 그리고 프루프 오브 리저브를 발표하는 식으로 이 중앙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데 저희는 셀프 커스터디를 권장해요. 그래서 플로우가 있어요. 플로우가 DCA 하면 그 DCA된 비트코인을 반드시 금액을 설정해야 돼요. 0.01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금액을 설정해서 여기까지 모이면 무조건 블록스트림 제이드, 이제 앞으로 콜드 카드랑 빗기도 추가될 건데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거를 저희는 플로우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트닝이랑 리퀴드 같은 것도 연동을 할 거고요. 왜냐면은 그 수수료 비쌀 때 계속해서 자동 DCA 한 거 이렇게 트랜스퍼하면 온체인 수수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라이트닝이나 이제 리퀴드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환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셀프 커스터디 최종 고올인 셀프 커스터디로 가는 사람들의 모수를 늘리는 게 이 서비스의 목적이에요. 약간 스트라이크랑 리버랑은 좀 사업 모델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그 완전한 그런 셀프 커스터디까지 넘어가게 되면 일종의 스매시파이 서비스는 졸업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하산을 하는. 아, 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비트코인 뭐 셀프 커스터디가 진짜임을 알았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결국 보내는 게 어떤 궁극적인 골인가요? 고객들을? 셀프 커스터디로 졸업시키는 거 당연히 꼴이고, 하지만 저희 서비스에 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싸게 사준다. DCA를 할 때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 조금이라도 스택 세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계속 써주시라. 네,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모은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월급을 원화로 받고 이걸 가지고 다시 바꿔서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바꿔나가야 되니까 다시 또 오늘 바꾸고 내일 안 바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일하는 동안에는 이걸 비트코인으로 바꿀 텐데 이런 바꿀 수 있는 사실 그런 서비스가 적은 것보다 저희는 많은 게 훨씬 좋거든요. 적으면 사실 뭐 없어져요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적을수록 저희가 이런 어떤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적어지고 이런 출금에 대한 그런 압박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래소 중에 뭐 업비트만 남아있다 이러면은 사실 그런 출금 압박이 더 훨씬 지금보다 강해질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거래소도 더 많아지고 이런 서비스도 다양하게 더 많아져야 이제 경쟁도 더 이제 활발해지고 그러면 제가 원하는 이제 셀프 커스터디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사실 없어지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런 더 좋은 서비스들이 훨씬 많아져야 저희한테도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 언램프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으로 이제 올라탈 때 어디서든, 그러니까 그게 P2P가 됐든 뭐 거래소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갖고 있는 뭐 달러, 내가 갖고 있는 유로, 내가 갖고 있는 원화를 상대방한테 주고 그 반대의 급부로 비트코인을 받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을 올라탄다 해서 비트코인 언램프라고 하는데, 통로가,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 말씀드린 어떤 졸업이라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제3자 리스크가 없는 그런 것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졸업의 상태라고 하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졸업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면 비트코인 시작하려는 사람한테 국내 거래소 가입부터가 아주 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네. 아까 전에 제가 예시로 들었던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내 거래소 그런 가입 없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규제 때문에 저희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인데 네. 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네. 피아트 온램프, 피아트 비트코인 온램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규제 때문에 가상 계좌가 발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소 5개 말고는 은행 계좌를 발급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화 입금 불가능하다 결국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지금 넷달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화폐와 비트코인 간의 그 교환을 아주 끊임없이 제공하고 싶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까지 이용해서 더 싸게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거를 제공하고 싶은 건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USDT를 넣어야만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 거래소에서 먼저 사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 문제 같은 걸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거를 뚫고 나가기 위한 어떤 다른 풀어야 될 장애물이 있는 건가요? 뭐 말도 못하죠. 이거를 뚫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은 정말 말도 못합니다. 정말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이제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바스프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따봐야 어차피 은행 계좌가 발급이 안 돼요. 그 바스프가 뭐죠? 버추얼 에셋 프로바이더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비스 프로바이더. 예. 네. 그게 가상자산 사업자. 서비스 제공자. 예. 그렇죠. 사업자. 그 이제 국내 특근법의 이제 특정 금융 정보 관련 법에 일거해서 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발급되는 라이센스 이름입니다. 그거를 따면은 거래소 또는 커스터디 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발급돼도 국내 은행들이 은행 계좌 발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거래소 딱 5개만 한정돼 있는 거라서 따나 마나다. 아, 그러면 바스프를 받더라도 네. 은행의 협조를 못 받으면 네. 그러니까 바스프를 받는다고 은행이 뭐 제가 예를 들어 오늘 바스프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저한테 계좌를 열어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네요. 전혀 없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책임을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건 금융위와 은행의 알력 다툼이에요. 금융위에서는 은행에 너네가 알아서 거래소 어디랑 일할지 선택해. 다만 문제 일으키면 일단 니네 책임이야. 이렇게 된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그래야 돼. 금융위에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규제 바운더리를 만들어줘. 이만큼은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정해줘야 우리가 다른 거래소들을 받아주지. 근데 금융위는 그렇게 안 해주고 있고. 그렇게 지금 답보 상태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딱 하나의 거래소만 그냥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계좌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은행 다니셨던 데다가 아까 분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은행 입장에서는 결국 그건 거죠. 시키는 거 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안 하겠다. 그렇죠. 리스크니까. 혹시라도 거래소가 문제 일으켰을 때 자기네가 다 독박 쓰고 책임져야 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싱가포르에도 이제 법인 만들어서 거기 라이센스 취득도 시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뭐 몬태나주 같은 데서는 그 머니 송금 라이센스가 좀 쉽게 나온다 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근데 돈이 진짜 엄청납니다. 유럽에서 미카 나왔잖아요. 네. 그 미카도 기간도 2년 3년 걸린다고 하는데 비용도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든다고 2억 3억 든다고 하고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다가 싱가포르 저희가 먼저 진행했어요. 근데 싱가포르이 오히려 더 규제가 점점 빡세지니까 싱가포르 접었어요. 결국 나중에 하자. 그래서 미국으로 가보자. 미국으로 가서 지금 그 몬태나주 라이센스 시도하고 있고 요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한 개 주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 50개 주가 있는데 이거 언제 그러면은 또 다른 주들 언제 다 만나?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피앗 온램프를 우리 비트코이너들에게 제공하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태라면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 가지고 계시던 분이 개인 지갑으로 옮길 때 그 과정으로 보면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옮기고 거기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건데 그 과정이 어렵다라고 설명해 주셨던 것도 어쨌든 국내 거래소에서 다른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과정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옮겨지는 것이고 그 옮겨진 해외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다시 옮기는 그 과정이 어렵다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스매시파이로도 결국엔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가 됐던 스매시파이가 됐던 옮기는 건 스스로 해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게 USDT 형태로 옮기는 거이겠지만 그러면 이제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비트코이너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거나 스매시파이로 옮기는 거나 그거 할 줄 아는 애면 옮긴 다음에 거기서 개인 지갑으로 바로 옮기면 되지 뭘 그게 어려워서 중간에 스매시파이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신 저희는 더 싸게 사드린다라던가 이제 다른 뭐 약간의 이자의 형태가 될 수 있는 서비스도 플러스로 선택적인 상황에 따라서 붙일 수 있다라던가 이제 부수적인 서비스의 유용성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이 부수적인 유용성을 빼고 본질적인 셀프 커스터디의 도구로서의 스매시파이가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내 개인 지갑으로 옮길 때보다 더 쉽게 간다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조금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여러분 스페로 원래 써보셨나요?
네, 네. 스페로 월렛도 내가 어떤 지갑을 딱 정해가지고 쓰면은 사실 그것만 쓰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블록스트림 제이드를 쓰면은 블록스트림 월렛에 그리고 아니면 뭐 블루 월렛 같은 거 연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지갑 간 여러 개의 지갑을 쓰면서 지갑 간 운영이 좀 자유롭고 싶은 사람들은 스페로 월렛을 잘 활용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뭐 또 UTXO 관련된 기능도 괜찮고 저희가 원래 앱으로서 스매시파이가 셀프 커스터디를 도와드리는 원래 앱으로서의 역할은 저는 그거라고 정의를 했어요. 스페로 월렛이 굉장히 괜찮은 월렛인데 거기에도 분명 단점이 있어요. UI, UX가 일단 좀 후져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그런지 옛날 방식이고 좀 이렇게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좀 더 세련되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이드만 물론 연동이 되지만 앞으로 지갑 개수를 늘려나가면 콜드카드, 제이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갑 같이 쓰시는 분들은 진짜 워치홀리 지갑 여러 개 연동해가지고 입금, 출금, 그 다음에 뭐 UTXO 컨설리데이션 같은 거 활용할 때 저희 스매시파이 그냥 그거 용도로만 쓰셔도 되는 그런 것까지 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막혔지만 한때 뭐 저도 매뉴얼 영상으로 만들었던 게 100만 원 미만의 어떤 그 USDT를 스트라이크로 바로 보내서 거기서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그럼 이제 무료로 온체인으로 보낼 수 있는 그게 이제 살짝 열려있었던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스트라이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성을 제공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라는 앱을 그 내 셀프 커스터디로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의 툴로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유용성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보겠다. 그렇죠. 라고 하시는 건 거죠? 맞습니다. 저는 셀프 커스터디가 주안점이 있어요. 그게 반드시 저는 이 메인스트림이 될 거라고 믿고요. 요즘 뭐 지갑 기술이, 지갑사들이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는 지갑 기술이나 또 지갑 앱이나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섹시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영역이고 여기가 저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접 지갑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많이 나와 있는 하드웨어 월렛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워치홀리 지갑, 그 스페로 월렛 같은 그런 툴로서 저희가 포지셔닝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쓸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저도 뭐 청문회 스타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궁금한 거기도 하고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 분명히 마음속에 이 부글부글 거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 이자. 네. 이자란 말 들으면 아주 경기 일으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솔직히 말하면 저 포함해서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고 이제 작업 증명 이런 비트코인 철학 이런 것들 그리고 피앗 시스템의 그 이자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훑고 지나가신 분들은 그 이자를 추구한다는 행위를 결코 이제 곱게 보지 않거든요. 네. 그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제가 예상되는 답변은 어쨌든 그거는 이제 굉장히 니치한 요쪽에서의 이제 인식이고 아직 대중들은 거기까지 전혀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대표님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그 변명. 이자에 대한 변 한번 백훈종에게 이자란? 이거 분명히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네, 분명히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질문 안 하면요, 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라는 얘기가 나온다. 네. 그럼요. 예. 일단 저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두 가지식으로 딱 답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도 이자 싫다. 비트코인은 무슨 이자냐. 그냥 열심히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저도 사실 대출도 싫어하고요. 저는 레버리지 싫어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떤 이자 자산으로서 활용되는 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비트코인만 모으고 그냥 그게 필요할 때 팔면 되는 거고. 근데 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역시 현실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비트코인 업계에서 사업하는 거 힘들거든요. 저도 크립토 업계에서 사업할 때는 투자를 3번을 받았어요. 샌드뱅크 할 때 시리즈 A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시드 라운드, 프리 A 라운드, 시리즈 A 라운드까지 그 2011년 그 대불장에 저희가 투자도 받고 그 회사도 20명까지 인원수 늘어나고 좋았는데 비트코인 업계에서 비트코인 온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투자를 받는 거 일단 스타트업으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다 뭐 터치해봐요. 이고데스 캐피털, 뭐 UTXO, 뭐 여러 가지 이 비트코인 쪽에만 투자하시는 이런 벤처 캐피탈들도 있기 때문에 태핑을 해보지만 아직까지 운이 따르지 않고 있고 그러면은 어떡해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운영비라도 되려면 사업 성과 그리고 플러스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DCA를 저희가 하면서 받는 거래 수수료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거래 수수료가 뭐 스트라이크 정도로 8조 원 정도 터지지 않으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만 가지고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약간 고육지책으로 넣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익을 바라는 사람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그 과정에서 뭐 성과 수수료나 아니면은 예대 마진 같은 걸 저희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저희 회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운영비 충당 방법이에요. 뭐 제 영상에도 제가 그렇게 이자 좋아하지 말아라 그놈의 그 따박따박 좋아하지 말아라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꼭 그 영상에 댓글이 달려요. 뭐 일드 주는 어떤 뭐 파생 상품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냐라고 그렇게 영상 내내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어쨌든 수요가 있는 상품으로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모아나가시고 오랫동안 들고 계시고 한데 우리가 빅트 맥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만 오래 가지고 있고 그거를 팔아서 생활하고 막 이런 분들은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작아요. 과반 이상은 돈이 이미 많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잘 될 것 같으니까 많이 샀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지갑에 들어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냥 돈이 일하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피앗 마인드셋에 완전히 그냥 끝까지 차신 분들. 이게 반드시 어떻게든 운용이 돼야 된다고 믿는 거죠. 이런 분들이 저희 고객으로 많이 계세요. 비트코인 뭐 몇십 개 있는데 이거 저기 단 1%라도 주니까 이자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냐.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안전적인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빅VM이나 레이어 2 이런 거 싫어하고요. 무슨 뭐 그 비트코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자 주는 거 뭐죠? 뭐 랩핑 비트코인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디파이에서 이렇게 이자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극혐합니다 저도. 저는 채굴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옵션에서 뭐 커버드 콜 같은 거 잡아가지고 이제 안전적으로 배당 나오고 막 이런 거를 활용해서 비트코인 네이티브 일들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그런 분들의 수요를 좀 만족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조금의 수익 가지고 저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거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저도 그냥 DCA랑 셀프 커스터디 그거 플로우만 따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어렵다.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바스프만 딸랑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스프를 받는다는 그게 바로 이제 원화 비트코인 그러니까 피앗 비트코인 언램프 오프램프를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사실 한국에는 뭐 리버, 스트라이크 그리고 뭐 스완 같은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러니까 거기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뭐 자기 은행 예를 들면 뭐 체이스뱅크 이런 데서 피앗 입금하고 스트라이크에서 그냥 바이 버튼 한 번 누르고 그리고 샌드 버튼 한 번 누르면 그냥 자기 개인 지갑으로 쏙 하고 들어가는 거. 그렇죠. 스트라이크는 그걸로 당연히 이제 수수료로 이렇게 운용이 되고 비트코인 그렇죠. 거래 수수료로. 근데 그거까지는 그래도 조금 험난한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국내는 규제가 너무 속도가 느려서 하기 어렵다. 그래서 해외로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디로 가느냐. 처음에 이제 싱가포르, 홍콩 이런 다른 아시아 국가를 두드려 봤으나 거기 규제가 우리나라보다 못하지 않다 절대. 진짜 막하다고요. 그래서 그냥 미국에 들어가서 이럴 거면 스트라이크랑 리버랑 경쟁을 하자. 약간 이런 결정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러면 그들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거긴 이미 스완, 리버, 스트라이크 다 있으니까. 그게 그 관점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제 다이나믹하게 DC를 해주고 그 비트코인 이유들을 좀 발생시켜주고 이런 거예요. 스페로 월렛 같은 거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차별화가 저희가 엣지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 결정이 되겠죠. 근데 아마 또 이런 질문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이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앗 마인드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수요가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이해한 다음에는 당연히 건전화폐에는 이자가 붙을 수 없다라는 거가 당연히 이해가 되고 왜냐면 발행량이 증가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자가 생기냐? 그럼 결국에는 그 이자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현금화한 상태에서 운영을 통해서 생기는 자금을 쉐어해 주는 거에 불과하니까 결국엔 내가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운용 자금을 대어주고 있는 형태인 것이고 아무리 안전한 운영 방식이라 하더라도 리스크는 언제든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잃고 채권자가 되는 형태를 거래소가 됐든 스매시파이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리스크 아니냐. 그렇다면 비트코이너 맥시까지 가지 않더라도 비트코이너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려워도 셀프 커스터디를 통해서 정석적인 방법을 향해 가게 하기 위한 서비스들의 형태를 띄워야지 이자라고 하는 요소로 서비스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일단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 어렵지만 비트코인 온리 회사로서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고객의 셀프 커스터디를 방해하는 요소로서 용인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라스베가스 컨퍼런스를 갔더니 STRCI 부스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 STRC가 배당 이자가 나오는 회사지 않습니까?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철학적인 차이가 있다, 사람들마다. 그렇게 일단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희소한 자산이라서 이자가 나올 수 없죠. 근데 세상은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제가 레이어드 머니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깊게 깨달은 부분인데 이 법정화폐가 쌓아온 크레딧 마켓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골이 깊고 덩치가 커서 그거를 무시하고 사는 거는 힘들어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뭐 진성 컨퍼런스라고 하는 라스베가스에 가도 STRC가 부스를 제일 크게 차려놓고 메타플래닛이 그 다음으로 큰 부스 차려놓고 이러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트레저리 기업들이 굳이 필요한가? 그것도 빚내서 비트코인 사고 있는 거. 저도 여기에는 그렇게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지미송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트코인 인플루언서인데 지미송 형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죠. 빚내서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들은 사실 필요 없고 이제 영업이익으로 현금 흐름으로 비트코인 사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남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도 동의하거든요. 근데 그 레이어드 머니라는 책에 나오지만 계층화폐라는 개념에서 여전히 미국채가 가장 상단에 놓여있고 그 다음에 MMF 자본시장 그 마켓이 존재하고 연준이 만들고 있는 이 법정화폐 그 신용화폐의 그 마켓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은행 채권, 은행 디파짓, 그 다음에 MMF CD 이런 것들로 내려오는데 그 상단이 계층화폐 상단이 피라미드 상단이 비트코인을 바뀌기 전까지는 그것도 한 번에 바뀌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서서히 미국채가 함께 존재하다가 서서히 이제 비트코인이 그걸 잠식해 갈 텐데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과연? 아마 짧은 시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동안은 계속 신용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크레딧 마켓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크레딧 마켓에서 그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픽스드 인컴 마켓에서 실질 인플레이션이 3-4%인데 픽스드 인컴 마켓이 주는 이자가 3-4%니까 실질 소득이 없는 상태, 픽스드 인컴 마켓이 붕괴됐어요. 280조 달러짜리 픽스드 인컴 마켓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치고 들어간 게 마이클 세이버잖아요. 네. 이 사람이 배당을 주고 있는 거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 지금 망가진 크레딧 마켓에서 뭔가 큰 그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장사도 아니고 당연히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어쨌든 크레딧 마켓은 존재하고 여기에서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고 싶은 사람들, 비트코인으로 내가 뭔가 좀 전환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크레딧 마켓과 비트코인의 교집합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찾아요. 결국 찾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뭐 채굴 수익 자체가 이자로 발행될 수도 있고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고객한테 나눠주는 거는 그나마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스트라이크가 3웨이 머저를 한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전략 XXI 21 발표했잖아요. 그것도 결국 약간 저보다는 더 건전한 생각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크레딧 또는 채권 이런 거를 활용하지 않고 비트코인 네이티브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걸로 트레저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인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산업에 도움이 되는 뭔가에 투자를 해서 받는 수익 또는 이자로 그걸 고객들한테 나눠주고 싶지 없는 걸 만들어내는 신용을 부풀리는 그런 형태? 그런 거는 저는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이어 2, 빅브림 이런 거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 디파이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자라는 거에 그 경기를 일으킨다는 게
이자라는 그 단어 그 자체라기보다는 좀 이런 거에 가깝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 그래 뭔가 그 괄호치고 생략된 말이 있겠네. 리스크 뭐 위험이 있는 거겠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자라고 말하는 순간 은행에 이제 100만 원 넣어두면 뭐 따박따박 나오는 아니면 뭐 월세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많은 시파이 업체들이 그런 거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굉장히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자라는 말 자체에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자라는 그 개념 자체보다는 이 뒤에 숨겨져 있는 분명한 리스크가 있는데 왜 그거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이자라는 말로 이렇게 안전하게 막 포장했냐 이거에 많이 분노를 한 걸 거거든요. 맞아요. 안전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무리 맥시셔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리스크라는 게 이렇게 충분히 있고 충분히 고지했고 너 그래도 돈 늘 거야? 이런 과정이 충분히 있었으면 그래 그러면 그거 다 듣고도 돈 넣은 놈이 잘못한 거지 뭐 그거는 이제 그 돈을 넣어서 돈을 날리던 비트코인을 넣어서 비트코인을 날리던 이더리움을 넣어서 이더리움을 날리던 그거는 지 잘못이지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매시파이는 그러면 과연 그 제3자 리스크에 대해서 고지하는 그 레벨이 이제 충분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사즈 마이닝과의 그런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즈 마이닝과 계약서 뭐 그걸 이제 약관에 녹여내고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녹여내고 이런 것들이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메일로 다 고지드리고 그 다음에 약관에도 업데이트 시켜서 다시 한번 이메일로 고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사즈 마이닝 같이 그들이 아무튼 지금 굉장히 해시레이트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채굴자들 입장에서 수익성이 안 좋아지니까 이 궁여지책으로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팔기 싫은 채굴자들, 맥시 채굴자들 이런 사람들은 채권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딧 마켓은 사라지지 않아요. 당분간은. 그 채권 발행을 해서 돈 조달해서 그걸로 이제 채굴기를 더 사던지 뭐 보릿고개를 나기 위한 운영비로 쓰던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저희가 이런 거는 이제 약관 고지 이런 거 충분히 제일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인데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조만간 나올 기능인데 예를 들어 라이트닝 채널을 개설을 하면 거기에 이제 통행료를 받잖아요. 채널이. 그런 것도 채널 라우팅을 중간에서 해주는 브로커가 있어요. 엠보스 같은 거. 네. 엠보스 같은 것들이 그런 라우팅을 해주는 이번에 나온 기능인데 레일스라고 있어요. 레일 X 그냥 레일 두 가지가 있는데 레일 X는 채널들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죠. 채널들을 사고팔면서 나오는 수수료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 레일은 그 자체가 그냥 일드예요. 일드. 또 그것도 이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non custodial이잖아요. 내가 그냥 비트코인 지갑을 연동하고 이 엠보스가 라우팅해주는 채널들에서 나오는 수익을 그냥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non custodial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너무 용어에 포커스해가지고 이자는 다 나빠 이러지 말고 라이트닝 라우팅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도 이자라고 불러요. 프로핏이죠 사실상. 뭐 라우팅 수수료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것도 이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스매시파이가 지금 엠보스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제공하려고.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투명하죠 좀 더. 네. 왜냐면 저희가 모아서 어디 넣고 이런 게 아니라 고객이 그냥 지갑 연동해서 직접 라이트닝을 그 라우팅에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의 이제 yield generating 프로덕트도 제가 추구하는 방향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 라이트닝 채널은 수익인데 일드라고 표현해서 그러니까 일드가 사실 원래 수익이지 네. 이자가 아닌데 그걸 한글로 하면서 그게 뭐 스테이킹 이자 예를 들면 그래 보이죠.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 듣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대표님이 계속 크레딧 마켓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50년, 100년, 뭐 200년이 지나서 왔어요. 근데 그때가 돼도 여전히 누군가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내 비트코인 걸고 그래 너 되게 똘똘해 보이네. 야 너한테 돈 맡기면 네가 왠지 사업 잘 이렇게 읽어서 할 것 같아. 그러면 나 그거 수익으로 줘. 그러니까 이런 그 에퀴티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수요는
없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삼으셔야 될 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문제 많이 삼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리스크가 있는 일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수익인데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둘러서 표현하려는, 그게 의도적이 됐든 아니면 의도가 안 들어갔든지 간에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뭐 단어들, 예를 들면 뭐 암호화폐 이런 거 하시기 전에 스테이킹이라는 말 뭐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처음. 저도요. 예. 그러니까 이자라는 우리한테 그 일반인이 딱 생각하기에는 그거 굉장히, 그러니까 무위험 중에 무위험이지, 이자야말로 은행에 그냥 넣어놓으면 나오는 게 이자 아닌가 하는 이런 개념에 아주 교묘하게 포장지를 씌우고, 근데 안에는 사실 독이 든 사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폭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사업조차도,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사람이 너 여기다 이 사업에다 투자해볼래? 라고 하면 바로 본능적으로 그거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구나, 그래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이런 태도로 그걸 들여다보지만, 야 여기다 돈 박아놓으면 내가 일드 줄게. 일드가 뭔데? 뭐 번역하면 좀 애매한데 그냥 이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바로 경계심이 허물어지면서 맞아요. 사업에 투자해볼래라고 했을 때의 태도랑은 전혀 다르게 그래? 오케이 하고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태도가 어떻게 보면 맥시들이 가장 문제 삼는 유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후속 질문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신용 상품들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STRC 같은 상품도 당연히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상품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건 뭐죠?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이 어떤 원유면 원유를 정제한 정제품들은 수만 가지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중에 변동성을 줄이고 대신 상승폭도 줄여서 딱 정제되어서 일들을 원하는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정제품, 예를 들면 등유 같은 게, 그 합성수지 같은 게 STRC라고 얘기하면 STRC를 사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STRC를 사는 거고 주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인지가 됩니다. 단 나는 비트코인을 샀는데 이자를 준다고 생각하면 그 이자를 주는 곳에 넣어놨을 때도 나 자신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는 거죠. 하지만 그 업체들은 그것을 일들을 주기 위한 활동으로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아니죠. 이제 자금이 되는데 그 자금을 팔아서 운영을 하고 운영 수익을 쉐어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비트코인의 일정 보유량은 당연히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내 비트코인이 온전히 존재하는가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땐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STRF야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상품인 것처럼 공지를 한다면 그거는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인 건데, 나는 비트코인을 넣어놨다고 생각했고 이자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선택해서 받고 안전하게 운영한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수많은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고 실존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오해라기보다는 엄밀히 다른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맥시분들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계속 질문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경종을 울릴 수밖에 없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 ETF가 그럼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거랑 바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현물 ETF 과연 필요한가?